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퇴장과 부상이 겹치면서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붕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부터 수비 라인을 꾸려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 로메로가 다이렉트 퇴장, 우도기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요. 반더벤도 부상을 당했는데 반더벤의 부상의 정도가 꽤나 심각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우도기는 다음 경기만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아마 나올 텐데,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이기 때문에 3경기 징계, 그리고 반더벤도 꽤나 부상의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토트넘이 포백 중에서 포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채로 당분간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그렇게 스쿼드가 좋지 못하죠. 로메로와 반더벤, 이 2명의 선수가 빠져나가는 순간 중앙 수비수 자리에 다이어, 벤 데이비스, 애슐리 필립스 3명의 선수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애슐리 필립스는 너무나도 어린 선수고요. 벤 데이비스도 이번 경기까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의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이어는 수비라인 높이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수비라인의 영입을 꼭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찰나에 로메로와 반더벤, 그리고 우도기까지 대량으로 빠져버리면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수비라인이 붕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로메로가 퇴장당했을 때는 다이어를 투입하면서 다이어와 반더벤 수비라인을 만들었고,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하면서 다이어와 에메르송 로얄의 센터백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마저 퇴장을 당하니까 메디슨 대신에 들어왔던 호이비에르를 수비라인으로 내리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왼쪽 풀백, 호이비에르가 센터백을 봤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도 호이비에르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벤 데이비스가 돌아온다면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두거나 아니면 벤 데이비스를 왼쪽 풀백에 두면서 에메르송 로얄을 센터백으로 두는 이러한 전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애슐리 필립스를 대비시키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이기는 하죠. 그래서 특히나 센터백 자리에 다이어는 한 자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이어의 옆자리에 애슐리 필립스냐 아니면 에메르송 로얄이냐 아니면 벤 데이비스냐 아니면 센터백을 믿지 못해서 호이비에르를 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지가 매우 궁금해지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져나가자마자 문제가 생겼던 게 어떤 거였냐면, 토트넘이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수비 라인을 높이는 전략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 라인의 리더가 없어지니까 라인 컨트롤이 전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반더벤과 로메로 이 2명의 수비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반더벤이든 로메로든 한 명의 선수가 가장 뒤에서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특히나 로메로가 수비 라인을 컨트롤할 때가 많은데, 한 칸 뒤에서 좌우 풀백이라던가 반더벤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앞쪽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때 가장 뒤에서 보고 있다가 올라올 때 올라와 주고, 아니면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로메로가 이 공간을 따라 들어가면서 수비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볼 때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 가장 뒤에서 앞쪽의 선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본인이 최종 수비가 되면서 상대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타이밍에 맞춰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이 영리한 플레이 때문에 오프사이드 라인이 만들어지고 상대 공격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에메르송 로얄과 다이어 혹은 호이비에르와 다이어, 이 센터백 조합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이번 시즌에 호흡을 맞추지 않았던 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중앙에 있는 호이비에르와 다이어, 이 2명의 선수가 오히려 가장 뒤에 있는 에메르송 로얄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어요. 이게 오프사이드 라인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라인 컨트롤이 안 되는 장면이고, 수비 라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본인들의 위치보다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되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너무 낮은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이 뛰어들어갈 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오프사이드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호이비에르가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의 뒷공간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다이어가 최종 수비를 보고 있는데 호이비에르의 뒷공간으로 첼시의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다이어가 제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호이비에르에게 말을 해서 호이비에르가 내려가서 갤러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라인만 만들고 있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갤러거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또다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지면서 라인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호이비에르라던가 다이어라던가 에메르송 로얄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위기 상황에 나와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는 어떻게든 준수하게 해내는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수비 라인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라인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예를 들면 다이어가 가장 뒤에 머무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라인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본인이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상대의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 공격수가 동료의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서 커버를 하거나, 사실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는 저렇게 지능적인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인을 올리는 만큼 뒷공간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랑 계속해서 라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공격수가 절묘하게 뛰어들어갈 때는 따라가서 커버하고, 계속해서 공격수랑 수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수싸움을 정말 잘하는 선수가 공격수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수비수 중에는 우리의 김민재 선수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공격수와 수비수의 수싸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과연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라인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게, 토트넘이 만나는 팀들이 최근에 라인 브레이킹이나 뒷공간 침투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그리고 쿠냐, 이런 선수들이 있는 울버햄튼, 그리고 와킨스, 무사디아비 등등등 수비 라인을 높였을 때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매우 뛰어난 공격수가 많은 아스톤 빌라,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홀란드가 있는 맨시티, 그리고 역습 축구에 매우 특화가 되어 있는 보엔이 공격 라인을 이끄는 웨스트햄, 그리고 알미론, 조엘링톤, 이삭, 칼럼 윌슨 등등등 라인 브레이킹에 매우 뛰어난 선수가 많은 뉴캐슬, 조만간 만나는 팀들의 공격적인 성향이라던가 이 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수들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라인 브레이킹을 잘하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이런 공격수를 상대를 할 때 과연 다이어 에메르송 로얄, 다이어 벤 데이비스, 다이어 호이비에르, 다이어 애슐리 필립스, 이런 라인으로 이 공격수들의 라인 브레이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스피드에서 차이가 나죠. 특히나 반더벤이 이번 시즌에 영입이 돼서 토트넘이 수비 뒷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게, 스피드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한 번씩 수비 뒷공간이 열려도 반더벤의 정말 개인 역량, 스피드로 뒷공간을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스피드에 의해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 반더벤이 수비 라인 뒷공간이 무너지자마자 빠르게 이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결국에는 반더벤이 상대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볼을 걷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너무 할 정도로 높은 장면인데, 이때 상대방 공격수가 뒷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요. 패스가 매우 적절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분명히 스타트가 늦었는데 반더벤이 공격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분명히 공격수가 좋은 위치에서 잘 뛰어가고 있는데 반더벤이 이 스피드를 따라잡으면서 결국에는 1대1 찬스를 내주지 않고 상대 공격수를 가로막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경기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수비 라인이 열리는 순간 첼시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다이어와 에메르송 로얄이 따라가는데, 결국에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이어가 아무리 뛰어가 보지만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에메르송 로얄은 약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수비 라인 뒷공간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반더벤과 로메로가 있을 때는 이 두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토트넘이 한쪽 측면에서 압박이 진행될 때가 많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모여들고 이때 우도기, 비수마 이런 선수들도 올라오지만 뒤에 있는 반더벤도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에 가담해주기 때문에 토트넘이 촘촘한 수비 라인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수비가 될 때는 로메로가 과감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다이어, 에메르슨 로얄, 벤 데이비스, 애슐리 필립스 이런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있다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특히나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올라오지 못할 때가 많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압박과 그리고 수비 뒷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수비 라인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더벤과 로메로의 빠른 발 그리고 라인 컨트롤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를 통한 전방 압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가 운영이 잘 됐던 건데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 라인 뒷공간에 대한 커버는 안 되고 라인 컨트롤도 안 되고 전방 압박을 도와주는 플레이도 안 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경기 방식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져 있을 때 본인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을 약간 포기하고 수비 라인을 내려서 경기 운영을 할지 이 포인트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난을 토트넘이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의 성적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